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15장. 또 한 주가 지났다. 그리고 나도 그만큼 건강이 회복되었고 봄도 그만큼 가까워졌다. 가정부가 다른 중요한 일에서 짬이 날 때마다 몇 번이고 이야기를 계속해 주어서 내 이웃의 내력을 모조리 들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가정부가 말한 대로 계속할까 한다. 그녀는 대체로 이야기 솜씨가 매우 훌륭하여 내가 더 맵시 있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워더링 하이츠에 찾아간 그날 저녁 히스클리프 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확실했어요. 그러나 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했어요. 그의 편지가 여전히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더 이상 협박이나 고통을 겪기 싫었기 때문이죠. 캐서린 아씨가 그 편지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서방님이 어디 가더라도 가시기 전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 때문에 그 편지는 사흘이 지나도록 아씨에게 전하지 못했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라 집안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난 뒤에 저는 그것을 아씨가 계신 방으로 가지고 갔지요. 그때 남자 하인 하나가 저와 함께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동안은 대개 문을 잠그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날은 하도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었죠.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올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에게 아씨가 오렌지를 몹시 먹고 싶어하니 급히 마을로 가서 돈은 내일 준다고 하고 몇 개 가져오라고 시켰답니다. 하인이 떠나자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린튼 부인은 헐렁한 흰옷에 가벼운 쇼를 어깨에 걸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어놓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의 탐스럽고 긴 머리는 병이 났을 적에 조금 잘났었지만 이제는 빗질만으로 자연스럽게 관자놀이며 목덜미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씨의 모습은 변해 있었지만 이렇게 조용히 있을 적에는 그 변화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어 보였어요. 그 빛나던 두 눈은 꿈꾸는 듯 하였고 수치심에 찬 듯한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어요. 이제는 주위의 것들을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 같았고 항상 저편을, 그것도 먼 곳을, 말하자면 이 세상 밖을 응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간 살이 올라 야윈 모습을 가졌지만 그 창백한 얼굴과 정신 상태에서 오는 특이한 표정은 애처롭게도 그렇게 된 사연을 엿보이고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끄는 것이었죠. 게다가 제게는 언제나 그랬고 그분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라도 그랬지만 눈에 띄는 회복의 증세는 사라지고 이제는 영 나을 가망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책 한 권이 아씨 앞에 창턱에 펴진 채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부는 듯 마는 듯한 바람결에 책장이 이따금 팔락였어요. 그 책은 린튼 서방님이 그 자리에 늘 두었던 것 같았어요. 아씨께서는 책을 읽는다든가 무슨 일을 해서 기분을 돌리려고 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방님께서는 무엇이든 아씨가 전에 낙으로 삼았던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몇 시간씩 애쓰시곤 했어요. 아가씨도 그분의 생각을 알고 있어서 기분이 괜찮을 적에는 그런대로 조용히 있었지만 이따금 지친 듯 새어나오는 한숨을 참다가 마지막에는 그지없이 슬픈 미소나 키스로써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또 기분이 언짢을 때는 뾰로통하게 외면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며 남편을 떠밀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서방님도 아씨를 혼자 있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어떠한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мот은 예배당의 종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넘실거리며 부드럽게 흐르는 골짜기 시냇물 소리도 사람의 마음을 달래듯 귓전에 들려왔어요. 드러시 크로스 저택 주위 나무들의 잎이 무성해지면 시냇물 소리 같은 것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들을 수 없는 여름철 나뭇잎의 속삭임을 대신하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한창 눈이 녹거나 비가 줄곧 온 뒤에 조용한 날에는 언제나 그 시냇물 소리가 들렸죠. 캐서린 아씨는 그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워더링 하이츠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씨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하니 먼 데를 보고 있어서 눈으로나 귀로 이 세상의 것을 보거나 듣고 있지 않은 듯 했답니다. 편지가 왔어요, 아씨. 답장을 해야 하니 곧 읽으셔야 해요. 제가 겉봉을 뜯을까요? 저는 아씨의 무릎 위에 놓인 한 손에 편지를 살짝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그래, 아씨는 멍한 눈길 그대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것을 뜯었어요. 매우 간단한 쪽지였죠. 자, 읽어보세요. 아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편지가 떨어졌어요. 저는 다시 그것을 아씨 무릎 위에 놓고 아래를 내려다볼 생각이 들 때까지 서서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런 기색이 없어 마침내 저는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씨? 히스클리프 씨한테서 온 것인데요. 그러자 캐서린 아씨는 깜짝 놀라 추억을 더듬는 듯 괴로운 빛을 보이더니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아씨는 그 편지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는 것 같았어요. 히스클리프 씨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서도 그 편지의 의미는 알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회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씨는 다만 그 이름을 가리키고는 서글프고 의아해하는 눈치로 열심히 저를 응시할 뿐이었거든요. 그가 아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짐작하고 말했어요. 지금쯤 뜰에서 제가 어떤 회답을 가지고 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밑에 있는 양지바른 풀밭에 누워있던 큼직한 개가 막 짖으려다가 낯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표시로 꼬리를 흔드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린튼 부인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조금 뒤에 현관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히스클리프 씨가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걸어 들어온 것이었죠. 10중 8구 제가 약속을 어기려는 줄만 알고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을 수 없다고 결심했던 모양이었어요. 긴장된 얼굴로 캐서린 아씨는 자기 방 입구 쪽을 보고 있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어느 방인지 이내 알아내지는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씨는 제게 그를 안내하라는 몸짓을 했지만 제가 미처 방문이 있는 데까지 가기도 전에 그가 방을 알아내고 한두 걸음에 아씨 앞으로 다가와 아씨를 껴안는 것이었어요. 그는 5분쯤 입을 열지도 않았고 껴안은 팔을 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이때까지 평생 한 것보다도 더 많은 키스를 퍼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키스를 먼저 한 것은 아씨 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아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답니다. 아씨를 보는 순간 저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씨가 끝내 회복될 가망이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것이지요. 아, 캐시. 아, 나의 생명이여.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라는 것이 그의 첫 마디였어요. 자기의 절망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어조였어요. 그때 아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에 눈물이 괴인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의 두 눈은 괴로움으로 이글거릴 뿐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캐서린 아씨는 이렇게 말하더니 몸을 뒤로 젖히고는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를 마주 바라보았어요. 아씨의 기분은 항상 변하는 변덕스러운 바람개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신과 에드거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어, 히스클리프.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둘 다 불쌍한 것은 자기네인 것처럼 나한테 와서 탄식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네를 불쌍히 여기지는 않겠어. 않고 말고. 당신들은 나를 죽여놓고는 마치 그 덕에 잘 사는 것 같아. 굳세기도 하지. 내가 죽은 뒤 몇 해나 더 살려고들 하는 거야? 히스클리프 씨가 아씨를 껴안으려고 무릎을 꿇고 있던 한쪽 다리로 일어서려고 하자 아씨는 그의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둘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 아씨는 분한 듯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괴롭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괴로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라고 괴롭지 말라는 법 있어?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당신은 나를 잊겠지. 당신은 내가 땅에 묻히면 행복하겠어? 20년 뒤에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야. 저것이 캐서린 언쇼의 무덤이야. 오래전에 나는 그녀를 잃고 슬퍼했지. 그러나 지난 일이야. 그 뒤로 나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사랑했고 내 아이들이 그녀보다 더 소중하지. 죽을 때도 그녀에게 가는 게 좋기보다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슬플 거야. 그렇게 말하겠지. 히스클리프. 내가 당신처럼 미치기 전까지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히스클리프 씨는 잡힌 머리를 잡아채며 이를 갈면서 외쳤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광경이었죠. 캐서린 아씨가 육신과 함께 생시의 성격을 버리지 않는 한 설사 천국에 가더라도 귀양 간 것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아가씨의 표정은 창백한 뺨과 핏기 이른 입술과 반짝이는 눈에 맹렬한 복수심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어진 손가락 사이에는 잡고 있던 히스클리프 씨의 머리칼이 한 줌 빠져 남아 있었죠. 한편 히스클리프 씨는 한쪽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고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씨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병자를 다루는 데 필요한 고운 마음씨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씨의 팔을 놓았을 때 그 핏기 없는 피부에는 4개의 손가락 자국이 파랗게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내게 그런 투로 말하다니 악마에게라도 홀린 거야? 히스클리프 씨는 사납게 말을 계속했어요. 당신이 지금 한 말이 내 기억 속에 새겨져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토록 내 가슴에 파고들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캐서린, 내가 내 존재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 잘 알잖아. 당신이 무덤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살아남아서 몸부림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지독히 자기만 생각하는 당신이라도 만족할 것 아닌가? 나는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캐서린 아씨는 고르지 못한 격렬한 심장 박동으로 자기 몸의 쇠약함을 깨닫고 신음하듯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씨의 심장은 지나친 흥분으로 인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심하게 뛰고 있었어요. 아씨는 그 발작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신에게 주고 싶지는 않아, 히스클리프. 나는 오직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헤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훗날 당신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거든 나도 땅속에서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날 용서해줘. 이리 와서 다시 무릎을 꿇어줘.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해친 적이 없었어. 아니, 당신이 노염을 품고 있다면 내 모진 말보다 그것이 더 나쁜 기억일 거야. 다시 이리 와줘, 제발. 히스클리프 씨는 아씨가 앉은 의자 뒤로 가서 허리를 굽혔지만 아씨에게 그의 얼굴이 보일 만큼 굽히지는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북받치는 감정으로 핏기가 없었어요. 아 씨는 몸을 돌려 그를 보려고 했지만 그는 얼굴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벽난로 쪽으로 걸어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린튼 부인은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거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 속에 새로운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었죠. 잠시 말없이 바라본 뒤 실망한 아 씨는 화가 나는 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다니까 넬리. 저희는 잠시 동안이라도 나를 가엾게 여겨 살리려고 하질 않아. 내가 받은 사랑이란 저런 것이야. 하지만 괜찮아. 저런 것이 나의 히스클리프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나의 히스클리프를 사랑할 것이고 저승까지도 데려갈 거야. 그는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쉰 다음에 아 씨는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결국 이 부서진 감옥 같은 육신이야. 이런 육신 속에 갇혀있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쳤어. 나는 한시바삐 저 영광스러운 세계로 피해가서 항상 거기에 있고 싶어. 눈물을 통해 어슴푸레하게 보고 아픈 가슴에 벽을 사이에 두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 함께 있고 그 속에 있고 싶은 거야. 넬리, 당신은 나보다도 더 낫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 내가 불쌍할 거야. 그러나 머지않아 처지가 바뀔 거야. 내가 당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나는 당신네들이 있는 곳과는 비할 바 없이 멀고 높은 곳에 가 있을 거야. 저희는 내 옆에 오지 않으려고 하니 이상하지. 아 씨는 혼잣말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내 옆에 오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이봐 히스클리프, 당신은 지금 그렇게 시무룩해서는 안 돼. 내가 있는 대로 와 히스클리프. 열중한 나머지 아 씨는 일어서서 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렇게까지 간절한 하소연에 그는 아 씨를 돌아보았지만 완전히 자포자기한 얼굴이었지요. 크게 뜬 두 눈은 마침내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아 씨를 매섭게 쏘아보았고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두 사람은 떨어진 채로 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서로 껴안게 되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캐서린 아 씨가 몸을 내던지자 그가 얼른 받아 안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꼭 껴안았던지 도저히 아 씨가 살아서 그 팔에서 풀려날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아 씨는 곧 실신할 것 같았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제일 가까운 의자에 몸을 내던졌어요. 아 씨가 까무러지지나 않았나 하고 제가 급히 달려가자 그는 저를 보고 이를 갈며 미친 개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얼씬도 못하게 아 씨를 끌어당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을 해보았댔자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나머지 물러서서 잠자코 있었어요. 곧 캐서린 아 씨가 몸을 움직여서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 씨는 손을 올려 그 목덜미를 끌어안고 안긴 채 그의 뺨에 자기 뺨을 비볐어요. 그도 미친 듯이 아 씨를 애무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선적이었는지 알겠어. 왜 나를 경멸했지? 왜 당신 마음을 배반했어, 캐시? 나로선 위로할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어. 당신에게는 그래, 마땅해. 당신은 자기 마음을 죽인 거야. 그래, 나에게 입을 맞추고 울려면 울어도 좋아. 나의 입맞춤과 눈물을 빼앗으려면 빼앗아도 좋아. 그러면 당신은 더욱 시들 것이고 자신을 저주하게 될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서도 무슨 권리로 나를 버리고 간 거지? 무슨 권리로? 대답해봐. 린튼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뿐이었어? 불행도, 타락도, 죽음도, 그리고 신이나 악마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나를 버린 거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찢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 가슴도 찢어놓은 거야. 건강한 만큼 나는 불리하지.
내가 살고 싶은 줄 알아? 당신이 죽은 뒤 내 삶이 어떨 것 같아? 당신 같으면 마음속 애인을 무덤 속에 묻고도 살고 싶겠어? 나를 가만히 둬. 가만히 좀.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그 때문에 죽는 거야. 그것으로 족하지. 당신도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어? 그러나 당신을 책망하지는 않겠어. 나는 당신을 용서해. 당신도 나를 용서해줘. 캐서린 아씨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그 두 눈으로 보는 것도, 그리고 그 여윈 손을 만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야. 내게 다시 입을 맞춰줘. 하지만 당신 눈은 보이지 말아줘. 당신이 내게 한 짓은 용서하겠어. 나는 나를 죽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바로 당신을. 내가 어쩔 수 있겠어. 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하여튼 둘 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히스클리프 씨조차도 그렇게 벅찰 때는 울 수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매우 걱정이 되었답니다. 오후 시간은 빨리 지나가 제가 심부름 보낸 사람도 돌아왔고 골짜기로 기울어진 서녁 햇빛으로 기모튼 예배당 현관 밖으로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예배가 끝났어요. 반 시간만 있으면 서방님이 돌아오실 거예요. 하고 저는 알렸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신음하듯이 저주하면서 캐서린 아씨를 더욱 힘주어 껴안았고 아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윽고 하인들 한 패가 뜰로 난 길로 해서 부엌채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린튼 서방님도 조금 뒤에 따라왔지요. 그분은 대문을 손수 열고는 아마도 여름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오후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서방님이 돌아오셨어요. 제발 빨리 나가주세요. 앞 층계로 내려가면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빨리요. 그리고 서방님이 방으로 들어오실 때까지 나무들 뒤에 숨어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캐시, 나는 가야 해. 히스클리프는 자기를 껴안고 있는 아씨의 팔을 풀려고 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잠들기 전에 다시 보러 올게. 당신의 창문에서 5야드도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가면 안 돼. 아씨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꼭 붙들며 대답했어요. 난 안 보낼 테야. 1시간 동안만. 그는 진심으로 애원했어요. 1분 동안이라도 안 보내겠어. 아씨는 대답했어요. 정말 가야 해. 린튼이 곧 올라올 거야. 불안해진 침입자가 우겼어요. 그가 일어서서 아씨의 손을 풀려고 하면 아씨는 헐떡이면서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아씨의 얼굴에는 미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안 돼. 아, 가지마, 가지마. 이게 마지막이야. 에드거도 우리를 어쩌지는 못할 거야. 히스클리프, 나는 죽어. 죽는다고. 아씨는 새된 음성으로 외쳤어요.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저기 오는군. 히스클리프 씨는 이렇게 외치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쉿, 내 사랑. 조용, 조용. 캐서린, 가지 않을게. 이대로 그 녀석이 내게 총을 쏜데도 입으로 축복하면서 숨을 놓겠어. 그리고 그들은 다시 꼭 껴안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방님이 층계를 올라오시는 소리를 듣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겁이 났어요. 당신은 아씨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거야? 저는 격해져서 말했습니다. 아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아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당신이 아씨를 망쳐놓을 작정이야? 일어서 당장 뿌리칠 수 있잖아. 이건 당신이 한 짓 가운데서도 가장 몹쓸 짓이야. 우리들은 서방님이고 아씨고 하인이고 다 이걸로 마지막이야. 저는 두 손을 맞잡고 비틀면서 고함을 쳤어요.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린튼 서방님이 급히 달려오셨죠. 이런 흥분 속에서 캐서린 아씨의 팔이 축 늘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씨는 까무러쳤거나 돌아가신 거야. 그렇다면 오히려 잘된 거지.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있기보다는 돌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저는 생각했어요. 에드거 서방님은 그 불청객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덤벼들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히스클리프 씨가 죽은 듯이 보이는 캐서린 아씨를 그에게 안겨주자 에드거 서방님은 당장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게 되었죠. 자, 봐. 그는 말했어요.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부인을 먼저 살리고 나서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 히스클리프 씨는 응접실로 걸어 들어가서 앉았어요. 린튼 서방님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손을 쓰고 나서 그럭저럭 아씨의 의식을 회복시켰죠. 그러나 아씨는 온통 갈피를 못 잡고 한숨을 쉬고 신음할 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에드거 서방님은 아씨 때문에 걱정이 되어 그 원수 같은 친구가 있는 것도 잊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잊지 않았어요. 저는 틈을 타서 그에게로 가서는 캐서린 아씨가 좀 나아졌고 오늘 밤 경과는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밖으로는 나가겠어.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뜰에 있겠어. 그러니 넬리, 내일의 약속을 잊지 마. 저기 낙엽속 밑에 있을 테니까 정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린튼이 있든 없든 다시 찾아올 거야. 그는 반쯤 열린 방문으로 침실 안을 재빨리 힐끗 보고는 제가 말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이 집에서 그 불길한 존재를 감추었답니다.